오늘은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참고 자료? 예, 요거 간단히 녹화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첨언을 충분히 얘기를 안 해서 요 직전 동영상에서 의도하는 바가 다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때 이 5분위 가장 우리가 이제 그 국내 국민들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누는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5분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자인데 이 사람들의 2011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소득 상승분하고 주택가격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게 느낌이 좀 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첨언하려고 지금 요거는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시장 전체 소득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자 전체 소득이 6,300에서 8,500으로 늘었고 2021년 대비 2011년 대비 2021년 10년 사이에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여기서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뺀 가처분 소득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5,600에서 7,300으로 한 1,700만 원 늘었나요? 예, 이 정도 늘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릉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인데 얘가 2024년도에 전용면적 59.77이 5억 8천, 그 다음에 114.56이 7억 4천이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이게 2억 8천이었거든요. 이게 5억 2천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어요. 전용면적 그 114제곱미터 요게. 그런데 그 59.77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한 군데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동작동입니다. 동작동인데 2011년도에 전용면적 60.73 이게 4억 4천 그 다음에 84.96 제곱미터 요게 5억 3천이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올해 하나 10억이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게 10억이죠. 아까 5억짜리가 이게 5억 3천짜리가 10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거, 작은 건 잡혀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2배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도 앞에 있는 요 적는 걸 보면 여기 거의 2배, 소형 평형은 2배를 유지하고 대형 평형이 떨어져 있죠.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이걸 보면 이 소형 평형도 거의 2배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대비, 요거 대비. 결과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그러니까 그 소득은 올라온 게 수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억 단위로 올랐죠. 이게 이제 잠깐 그 동영상 촬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액 플러스 사실 부채까지 포함한 게 집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를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0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렇게 쭉 정부 때 쭉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왔던 그때가 정점 미친 게 아마 2010년도 초반 중반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였을 거고 그 뒤로 수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질 못했죠. 지금도 2015년도부터 2021년도 하반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이 막 밀려 올라왔는데 밀려 올라오고 일정 부분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이 가격은 수억 단위로 올랐거든요. 근데 소득은 수천만 원 단위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려면 지금 현재 이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절반 정도를 가진 상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절반을 모으는 금액이 내가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주택가격이 빨리 튀기 때문에 사실 급여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1년, 22년 초반까지 올라오는 그 시기에 과거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주택 구매를 안 하고 자금을 쌓아뒀던 사람이 모두 다 소진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냥 눈치 보기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미분양 아파트들 이런 것들 혹은 뭐 그게 그 완공됐건 아니면 앞으로 이제 신축돼서 나갈 것이건 간에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면 주택 가격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정부에서 자꾸 구매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피면서 떠받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위쪽으로 살짝 들릴 수 있는 여건들은 커질 거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으로 떨어지진 않고 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 가격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주가거든요. 주가인데 S&P 500 지수의 캔들 차트고, 이 캔들 차트 보면 사실은 3월달 이렇게 중반 넘어가면서 하반기에 후반부에 보면 그 이전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패턴을 보였던 게, 여기 보면 여기 정점 언저리 있다가 여기서 뚫지를 못했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조정의 시그널은 3월 한 하반부부터 약간 조짐이 보였었고, 그 이전에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정점을 치고 그 다음 정점을 못 뚫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정점을 치고 내려왔는데 못 뚫고 내려오잖아요. 요게 팡 터진 거, 요게 이제 이스라엘 쪽에 이제 문제 때문에 터진 거고, 실제로 조정은 그 이전부터 시그널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요거 이외에 이게 이제 엔비디아, 요건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쪽 주요 주식들만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10%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게 AMD, 엔비디아에 대척할 만한. 그 다음에 요 하늘 요게 TSMC입니다. TSMC 뭐 실적, 그러니까 그 가이던스를 좀 낮추면서 아래로 급락했다. 기사 볼까요? 김재린 이덕주 기사가 4월 20일 날 올리신 매일경제 기사인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아서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잠정 실적 발표를 밀었어요. 잠정 실적 발표를 밀었는데 엔비디아 아래가 급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 영향으로 이 회사 자체도 25% 폭락했고, ASML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7% 하락한 걸 전분기 대비 나왔고, TSMC는 올해 실적 발표는 괜찮게 나왔는데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성장률이 10% 이상에서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이거 이외에 엔비디아인가요? 가이던스를 원래 20% 성장해서 10%로 낮추면서, 이 TSMC인지 엔비디아인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가이던스 낮춘 것 때문에도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성장 정도가 떨어지는 거지, 매출이나 성장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차게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강력하게 올라가던 모멘텀이 살짝 깨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던지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과연 3월달 요 언저리, 그러니까 요번에 깨지기 전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깨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튀고 주가들이 올라갈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지 못해서 안달? 야, 이거 과거에 들고 됐어야 되는데 안달? 예전에 삼성전자가 50만 원대 한 중후반에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던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그때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최근에 올라올 때 보면 왜 안 샀느냐를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실 건가요?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엔비디아의 정이 떨어졌습니까? 살려면 공포스럽습니까? 얘가 조종이 세면 엔비디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AI 추세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건데, 추세적으로 살아나는 산업인데 과도하게 떨어지면 반등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섭다면 개별주를 사는 게 아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적하는 SOXX라고 하는 그냥 ETF를 사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내년도에 경기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 추세가 하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적으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었다가는 요번에 이제 경기 수축 발생하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폭으로 내려간 바닥에서 사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빼고요.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빼고, 우리가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리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심리는 산업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사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거나 못 사서 안달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아래로 내리꽂으면 야, 이거 사면 안 되겠다,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이런 생각으로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사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4월 21일 날 차창희 기자께서 매일경제 올린 건데, 파월 물가, 이게 물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 초반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올해 안에도 4차례씩이나 내릴 수 있다, 이런 난리를 치면서 이게 밀어올릴 때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수익은 그러니까 현재가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익이 계속 앞으로 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군중 심리가. 그런데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지금 나타난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에 나타날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현재 나타난 투자 현상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혹시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손실이 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 손실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관점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 산업 사이클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주가의 현재 움직임이나 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절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검은 게 일본 엔화 환율이에요. 달러당 엔화. 그 다음에 요 빨간 게 달러당 유로화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유로화당 달러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가치 상승 하락을 보기 위해서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된 그러니까 유로 환율의 역수입니다. 이거는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지난번 작년 한 고점 언저리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고점 언저리에 있었던 환율대로 이렇게 붙여보면 여기 이렇게 붙여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이때보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로 환율도 요 정도 이 시점에서 이 정도로 가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내려오면 유로 환율 가치가 높아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때보다는 가치 수준이 높아졌죠. 그런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보다 가치 수준이 훨씬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돈을 환전해서 이 시기에 엔화를 사가지고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은 환차 손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그 바닥에서부터 볼까요? 바닥에서부터 보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걸 보면 그러니까 유로화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통화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위안화도 위안화라고 얘기를 드렸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위안화 가지고 엔화죠. 엔화 환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 정책이 가장 강력한 이슈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통화 정책이 거의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크지 않은 어떤 큰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는 형태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가가 안 잡힌다고 미국은 안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올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위안화를 투자해가지고 위안화라는데 계속 엔화를 투자해서 엔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계속 패착을 두고 있는 패턴을 보일 거예요. 이제 엔화 쪽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을 이제 뒤집어서 예전에 쓰던 YCC, 일드캡 컨트롤 이걸 빼고 기준금리 조작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에서 0%로 올렸다. 그다음에 나중에 금리를 또 올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올리는 갭의 차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통화 정책이 일본의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엔화 환율이 급격하게 강세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점진적이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강세 규모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서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자체로 환차익을 보는 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본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방향이지 단순히 위안화 환율 차익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연 일본의 액션이 아베노믹스가 100% 성공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본의 주식을 투자할 때도 사실 잘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일본 투자가 여러 분야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무역 관련된 회사 상사들 쪽에 집중돼서 투자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일본 수출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엔화 약세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호황을 보이고 있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엔화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국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엔화로 환전을 해서 미국 국채를 투자해서 엔화의 환차익도 얻고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 움직임의 수익도 얻고 막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이 꼭 긍정적인 건 아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국채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가격 변동성이 장기채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 액션은 소탐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만 간단히 첨언을 해서 올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